저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이 두 개 산업만큼은 저는 좀 길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높은 수익을 앞으로 10년 동안을 놓고 보면은 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저만의 툴이 있죠. 종목마다 좀 틀려요.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적정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 가치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겠죠. 적정 가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좋던 기업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팔아야 되겠죠. 살 때 막 수익률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가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당연히. 적정 가격을 가졌는지 또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저평가되어 있는지. 있는지. 그렇죠. 근데 타이밍을 팔 때는 네. 그 산업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성장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적정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됐다. 그럼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적정한 가치만큼의 주가가 급등을 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혹시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네네. 2007년도,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헤지펀드를 운용을 할 때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뭐 카 오브 더 이어 뭐 이렇게 이제 막 선정이 되기 시작했을 맞아요. 때, 네, 그러면서 막 소나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자 그랬었을 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자동차 망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아차의 주가가 거의 뭐 5,000원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3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자동차의 어떤 그 글로벌 위상은 전 세계 4등에서 8등 사이로 올라갔는데 네. 시가총액으로 계산했더니 겨우 전 세계 시장의 1.6%밖에 안 됐어요.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네. 근데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거의 그때 8%가 넘었었어요. 네. 시장 점유율은 8%인데 시가총액은 1.6%야. 그러니까 이건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그 주식은 계속 들고 갔어야 되죠. 근데 이제 2011년, 2012년 요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을 뚫고 올라갔어. 그리고 기아차가 8만 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5천 원짜리가 8만 원을 뚫고 올라갔고 3만 몇천 원짜리가 20몇만 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몇 배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네.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잘하고 있었으면 저희가 그대로 들고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현대차가 건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한전 부지. 네네. 네. 땅 사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전기차로 빨리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건 다 팔았어야죠. 그때 주가가 현대차가 10만 원이 껴지고 내려왔었죠. 기아차도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4만 원,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언제 다시 샀어야 되냐? 또 다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우리는 EV에 집중한다. 미래 성장성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가치를 집어넣었을 때 또 가치가 막 올라가죠.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를.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도 긴 사이클로는 계속 가는 게 맞는데 그 사이사이에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팔았다가 샀다가 해도 되는 거죠. 한 종목을 보고 있다가도 이 종목이 점점 아직 가치를 못 찾아갔으면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팔았다가 다시 또 얘가 내려갔을 때 또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할 때 다시 또 매수하는 게 그렇죠. 그런 종목이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변곡성이 있고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성장성이 보이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운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기업은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럼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섹터 같은 곳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모르겠을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전문가를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전문가 어떤 사람이 찐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럼 미국 보면 워런 버핏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들고 가시는 게 괜찮은데 내후년 초쯤 됐었을 때 주식을 확 덜어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클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는 길게 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산업만큼은 저는 좀 길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높은 수익을 앞으로 10년 동안으로 놓고 보면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일이야기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보시면은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태조 이방원. 근데 그 업종들이 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미래가 잘 보이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미국으로 보았을 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업종은 성장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구글, 알파벳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이런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해요. 여기서 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선업계가 상반기에 이어서 7월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1위로 물량을 절반 이상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저희 조선업계가 화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뜨고 있어도 한번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접근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의 변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쪽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래 에너지원이라는 게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가 있잖아요. 석탄은 이제 너무 공해가 심하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 이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천연가스예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게 뭐겠어요? LNG선이죠. 그래서 조선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직접적으로 가스를 캐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이동 러시아 지금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럼 결국은 LNG선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경쟁력이 있다면 거기 관련된 산업을 투자를 하시는 건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으로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외에도 여행사라든지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현재 최근에 곽광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도 좀 큰 관점에서 좀 봐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매출 증가가 얼마나 일어날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미국의 소비 업종이 리오프닝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뭐 종목들을 잘 뽑으시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소비 업종 중에서 이제 여행 관련주 중에서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그렇게 또 여행을 안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넷플릭스, 디즈니는 또 인터널리 보이잖아요. 이게 스트리밍 쪽으로 항공사들도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아요. 이 말씀 주신 종목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다 거죠? 좋은 게 아니죠. 다 살 수는 없어요. 리오프닝주 중에서 정말로 살아남고 성장성이 높고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들이라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리오프닝주 중에서 지금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운데 그냥 기대 심리만 가지고 주가를 튀었다. 그러면 뭐 주가 회복하기 어렵죠. 이것도 개별 종목들로 보셔야 됩니다. 가치를 봐야 되겠네요. 경기 침체가 어쨌든 내년 말 정도에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또 상승장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까요? 짧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인 건데 지금 현재 미국으로 놓고 보면 네. 미국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튼튼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시기가 한참 걸려서 갈 수도 있고 오더라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만큼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투자를 제가 왜 그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자분들을 유도를 하냐면 지난 15년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은 10년 주기에 1년만 하시면 돼요. 1년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네.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 2000선을 딱 두고 아래 위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수익성이 안 나다가 2017년에 쑥 30%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안 좋다가 2020년에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1400에서 이때 훅 100%, 네. 150%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들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1년 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한 번에 또 레벨업이 올 때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짧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미국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지금부터 2년 동안 한 40% 오른다고 치면 한국도 지금 많이 눌려져 있으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것이 한 번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오느냐 안 오느냐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유동성이 제대로 부여가 되면서 주식에 한번 레벨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주식인데 그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모든 기관들이 해외 쪽을 보게 되는 거죠. 해외 주식 하기 전에 국내 주식의 전문가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투자를 조언을 해드리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주식은 이게 사이클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93년도에 한국 주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었을 때 코스피의 이 밴드는 500까지 내려오면 사고 1000까지 올라오면 팔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1000에서 2000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150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3000 간 거죠. 네. 그럼 3000에서 밑으로 2500, 3500 이게 이제 계속 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네. 제가 볼 때는 언제 또 훅 올라가느냐 그건 모르겠고요. 2500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으니까 여기서 3000 위로 올라서는 타이밍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심하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길게 본다라는 게 이제 짧게 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짧게 길게. 근데 투자를 하는 타이밍은 짧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상향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기다가 한 단계 오르고 또 옆으로 기다가 한 단계 오르고 이런 계단식이고 네. 미국은 쭉 올라가는 차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고 있으셔야죠. 미국 차트 보면 빠질 때 한 번에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그때만 네. 피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안 피한다 하더라도 네. 쭉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10년에 투자를 한다면 10년 주기에 8년, 9년 들고 있으셔도 되는 거예요. 1년만 빠져나와 있으시면 되거든요. 한국이랑 반대네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하시게 하는 거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많이 빠졌는데 네. 저희 랩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지금 빠진 거 다 플러스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진짜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정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혼란스러우시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툴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정답을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바둑을 두는데도 슈퍼컴퓨터가 뭐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가 AI,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전업이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저희가 전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도 힘든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 스타일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운용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주식을 하나 사서 그냥 그 주식에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연간 단위로 올리실 수 있는 거고, 그 전략을 펴실 때는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하나 사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세요. 심지어 삼성전자가 지금 빠졌다고 하니까 네. 다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다는 것이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뭐 30% 이상 빠졌으니까 네. 거기다 파세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이 길게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갖다가 워런 버핏이 몇십 년을 들고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워낙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단타 위주의 성향이 강해요. 내가 한 종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거 좋네 하게 되면 아,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이거 팔고 그러니까. 딴 거 사야지.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 들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그래서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을 만났어요.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종목이 100개가 넘어. 수익성은 엉망이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그냥 묻어두시고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제가 자랑할 만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좋은 운영하시는 사람들을 네. 찾아서 거기다가 꾸준히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켄 피셔의 젤린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분이 연간 수익률 뭐 연평균 거의 20몇 프로,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해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못 냈던 사람들이 더 많대요. 25% 매년 25%씩 정도를 하는데도 네. 수익을 못 냈다고요? 왜냐하면 빠질 때 해약하고 또 올라가면 또 사고 계약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투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네,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본인들이 더 잘 맞출 거다 생각하는 게 사실 어불성설 아닌가요? 저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제가 30년 경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을 가르친다고요? 네. 그 근거가 있긴 모르죠, 한 거죠. 저도. 네. 있긴 하겠죠. 네네. 예.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걸 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맞출 확률을, 원래 보통 51%만 맞출 확률이 있다 하면은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그걸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한 7, 80%대로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 그것도 자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빠지면서 자꾸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된다. 들어보다 하더라도 네.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본인의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올해 연초에 상반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되돌릴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이 1월이었으니까 S&P 500으로 보면 1월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뭐 10몇 프로 마이너스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근 유튜브를 보시면 다 대자하락장이래. 다 큰 폭의 하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얘기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해약을 해버렸어요. 설마 그러고 나서 또 오르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수익률이 10몇 프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몇 프로 났다가 올라와서 마이너스 5%일 때 해약하셨어. 그래도 그리고 보고 나서 있으니까. 10몇 프로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놔뒀으면 이득이죠. 플러스 10%잖아. 이런 수익률이 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못 참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거나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엄청 공부하잖아요. 하고 하죠. 그죠? 네. 부동산 뭐 부지가 어떻고 이쪽이 역세권이 어떻고 뭐 다 이율까지 계산하고 투자하시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투자를 했으면 꾸준히 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제가 여태까지 뭐 트랙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막 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투자를 하셨으면 적어도 1년은 지켜봐야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지지부진할 수도 아니 있는 뭐 거고.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까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끈기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정말 힘드실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으시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본부장님 말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을까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말은 쉽죠. 그게 무릎인지 뭐 머리 꼭대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꾸준한 투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S&P 500만 그냥 샀다고 치면 S&P 500 추종하는 그냥 ETF라든지 그 지수를 샀다고 치면 지난 20년 동안에 뭐 거의 수익률 10% 넘게 나요. 매년 말씀하시는 복리. 거죠. 복리로. 네. 그러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연간 상승률로 계산하면 뭐 3%가 안 될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20년이 지나고 나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하니까 수익률을 녹여요. 모르잖아요. 어느 날이 급등할지.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일 거래된다고 치고 네. 10년이면 3,000일이죠. 3,000일인데 네. 그중에 10일, 20일, 30일이라는 말이죠. 네. 그건 뭐 몇 프로가 아니죠. 0. 몇 프로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안 들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10%이던 게 연평균 수익률 10%이던 게 0으로 떨어져요. 그 정도로 그 날, 며칠이 안 되죠. 그날에 폭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안 들고 있을 경우에 그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S&P 500.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그냥 ETF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개별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해 주시는 편일까요? 저는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섞어서요? 네.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보통 ETF 절반, 개별 종목 절반 뭐 이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ETF를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목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보통 한 종목을 골라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델링을 돌려서 몇천 개 기업을 가지고 그 중에 10개 종목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경우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옛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반도체가 엄청난 산업이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하던 기업들이 많았죠. 근데 반도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근데 SK 하이닉스도 살아남은 거는 옛날 기준은 이미 다 망했어요. 왜냐면 다 소각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조그마한 퍼센트지만 정말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럼 그거에 확률적으로 수익을 괜찮게 하려면 그냥 다 사면 돼. 아, 오히려 반도체 관련 모든 회사를 주식을 다 사면. 사. 그러면 살아남은 한 회사의 수익이 나머지 망했다 하더라도 다 수익을 다 되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 낮아지는 건 안 좋죠. 그래도 확률을 그만큼 높이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복권을 당첨하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복권에 당첨이 될 사람이 100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10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했었을 때 연으로 수익률이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그러면 거의 90%의 확률로 내가 10몇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그게 훨씬 나은 투자죠. 아, 그렇죠.